소울 스토리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더 굿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심리 스릴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별표. 나는 침대 밑에서 엄마의 전화를 집어들었다. 어느 순간 떨어뜨린 모양이다. 화면은 어두웠다. 배터리는 방전되었다. 젠장. 혹시 이모나 혜진이와 내가 모르는 대화를 나누었을 경우를 대비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충전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종교 휴양소에 있을 터였다. 이렇게 두면 전화가 울리거나 윙윙거리지 않고 누군가가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전화의 위치를 추적할 경우를 대비해 안전할 터였다. 시계가 아래층에서 울렸다. 정오였다. 이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 시계는 계속 제 역할을 했다. 나는 어머니의 전화기를 책상 위에 놓고 그 옆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놓았다. 재킷, 조끼, 아이팟, 이어폰, 지붕 열쇠, 일회용 마스크, 면도기, 자동차 열쇠, 어머니의 공책. 나는 범인을 신문하는 수사관이었다. 하지만 둘은 하나였고 범인은 진실과 미끄러운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의 기억은 얼룩덜룩했다. 내가 더 알 수 없다면 나는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살인은 자기 방어였다. 과도한 자기 방어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 방어였다. 나는 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꺼냈다. 발소리가 들렸다. 혜진이 위층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문을 보았다. 나는 문을 잠그지 않았다. 1시간 전에 엄마 침실문 옆에 서 있었던 몸싸움이 여기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살인자와 피해자의 소지품이 내 책상 위에 널려 있었고 피 묻은 청소 도구와 쓰레기 봉지가 문 앞에 있었고 바닥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내 침대는 피 묻은 시트와 담요로 뒤엉켜 있었다. 젠장. 왜 여기로 오는 거지? 나는 문을 향해 달려들었고 골키퍼가 공을 향해 다이빙하듯 팔을 뻗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고 혜진이 내 앞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닫았다. 우리는 마주보며 서 있었고 한 발만 떨어져 있었다. 내 티셔츠는 내 손에 있었다. 형, 왜 여기 오기 전에 나한테 와서 이야기 안 했어? 엄마 문을 두드리고 있었거든. 그는 말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는 내 왼팔을 잡고 들어올렸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 아, 걸레 손잡이에 부딪혀서 나는 팔을 잡아당겼다. 그는 내 가슴의 멍을 살펴보았다. 무언가에 부딪혀 생긴 것 같지는 않네요. 그는 손을 뻗어 다시 내 팔을 잡았다. 한번 보자. 그만둬. 나는 그것을 세차게 잡아당겼다. 혜진이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칼라 아래에서 붉은 홍조가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걸레에 부딪혔어. 알았지? 나는 셔츠를 입고 표정을 굳혀 그가 더 이상 묻지 않도록 했다. 뭐야, 지야. 무슨 일이야? 내가 말했다. 보셨어요? 그거? 거실에 뭔가 두고 온 거야? 주방? 현관문 옆에? 나는 그의 표정을 살폈다. 그는 태연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듯했지만 그의 큰 갈색 눈은 반짝였다. 나는 그가 터져버릴 듯한 웃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그게 당신이 그냥 그렇게 달려나간 이유 아니냐? 내 마음의 반은 혜진에게 있었고 나머지 반은 방금 내 방에서 본 것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의 물건들이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그의 미소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팔짱을 꼈다. 낚시는 그만해. 그냥 뱉어버려. 그럼 왜 그렇게 빨리 달려나갔어? 몇 분 만에 평범하게 들리는 변명을 꺼내보았습니다. 배가 고프다. 뭔가 먹어야겠다. 아직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혜진이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도 이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나를 기다리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럼 왜 올라왔어? 글쎄요. 그는 말하고는 멈췄다. 내 손가락이 꿈틀거렸다. 나는 그를 목졸라 죽이고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을 잡아내고 싶었다. 저는 기다리며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정오에 정확히 게시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나는 어리석게 눈을 깜빡였다. 뭐야, 새끼야? 축하한다고 했잖아. 들어갔어. 내 팔은 양쪽으로 힘없이 늘어졌다. 내 뺨은 구겨졌고 내 입은 굳어졌다. 오, 그거. 로스쿨 입학. 한유진, 혜진이 말하며 내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그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나 너무 기뻐서 멍하니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젯밤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결국 내 대학 시절은 로스쿨 진학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어떻게 알았어? 나는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물론 내 테스트 아이디 번호로. 나는 그를 응시했다. 내 아이디 번호를 어떻게 알았어? 기억 안 나? 시험 등록할 때 아이디 번호 사진 찍었어? 물론입니다. 혜진이는 항상 사진을 찍어서 축하했고 그날 그는 저를 거실 벽에 기대어 세워놓고 얼굴 아래에 종이를 놓고 마치 머그샷을 찍듯이 모든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소식이야, 친구야. 축하해. 그는 내 손을 잡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어머니의 이미지가 위로 올라갈 때마다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녀는 나에게 달려들어 면도칼을 휘두르며 그녀는 목이 베인 채 피웅덩이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담요에 쌓인 채 내 팔에 안겨 지붕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네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안에 갇혀 있었다. 잘했어, 친구야. 그는 손을 놓고 팔을 내 어깨에 휘둘렀다. 정말 자랑스러워. 내 몸은 굳어졌다. 입을 열 수 없었다. 눈물이 날 지경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공포에 질렸다. 내 인생이 끝났다는 사실이 극적으로 확인되고 있었다. 주먹만한 얼음 덩어리가 목구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 같았다. 잠깐, 울고 있니? 혜진은 뒤로 물러나 고개를 숙여 확인했다. 그게 설레는 일이야, 응?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래, 물론이지. 설레. 너무 설레서 울고 싶어. 쓰러져서 죽을 때까지 울고 싶어. 이제 당신이 어떤 기분일지 알겠어요. 갑자기 청소를 한다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당신이 긴장한다고? 수영을 할 때도 이렇지 않았잖아요. 경쟁이 아무리 크든 누구와 싸우든 항상 침착했어요. 그냥 또 다른 연습인 것처럼요. 그는 그 점에 대해 옳았습니다. 저는 대담했습니다. 저는 결코 긴장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는 강했습니다. 수영을 그만두고 나서는 헌신적인 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엄마라도 저 같은 좋은 아들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밀면 바로 밀려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쉬운 일은 결코 밀지 않고 밀리지 않는 것이었고,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의 조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명령에 따라 살았습니다.
저는 어젯밤 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꼭 말해야지, 혜진이 말했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굳건히 선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전화해. 지금 엄청 긴장할 거야? 이걸 기도하고 있을 뿐이야. 혜진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아무렇게나 서 있었고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다. 나도 그걸 원했다. 우리는 가족이었다. 그와 함께 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웠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전화할게. 내가 갑자기 말했다. 좋아요. 그는 말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괜찮아요? 약을 먹지 않았나요? 그는 마지막 부분을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마치 그의 말이 나를 화나게 할까 봐 걱정하는 듯했다. 약을 끊은 지 4일이 되었다. 일주일 전에 나는 평생 최악이자 가장 긴 두통을 겪었는데 이는 약의 흔한 부작용이었다. 며칠 동안 맥박이 뛰고 귀가 울렸으며 마치 금속 꼬챙이가 내 뇌를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나는 가만히 누워보려고 노력했다. 나는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쓰러졌다. 나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고 신음했다. 나는 손가락을 엮어 머리 뒤를 눌렀다. 나는 끝없이 기다렸다. 내 혀가 부어올라 목을 막는 것 같았다. 그런 상태가 3일 동안 지속된 후 나는 발작이 일어나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약을 처방한 이모와 내가 약을 먹는지 항상 지켜보는 어머니에게 화가 났다. 나는 이 멍청한 약을 평생 먹고 싶지 않았다. 야, 유진아, 혜진이 내 망상을 방해하며 말했다. 그래요?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내 어깨 너머를 바라보았다. 전화가 울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내 방, 책상 서랍에 있던 내 휴대전화였다. 누구일까? 대답하지 않을 거야? 전화가 울렸다. 나는 내 발을 내려다보았다. 아마도 콜드 콜러일 거야. 여기서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어머니께서 나에게 전화를 걸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후퇴. 전화가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었다는 것을 밝혀냈다면 놀라웠을 것입니다. 울림은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은 다시 내 문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결과가 언제 공개되는지 알 거야. 그의 논리는 어머니일 수도 있어 에서 어머니야로 바뀌었다. 그녀는 너무 긴장했을 거야. 가서 대답해. 그는 직접 들어가서 대답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나는 그저 그를 응시했다. 내가 더 잘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인내심이었다. 잠깐만요. 우리는 10초 정도 더 서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은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왜 방에 들어가지 않으세요? 왜 나를 이렇게 밖에 서 있게 하세요? 내가 보기 싫은 게 안에 뭐가 있나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이상하게 행동한 거예요? 나는 눈의 셔터를 내리고 머릿속의 생각을 비웠습니다. 마침내 전화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혜진이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시간을 내세요. 점심을 만들어 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돌아서 계단 아래로 사라졌고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책상에서 내 전화기를 꺼내 누가 전화했는지 확인했다. 화면에는 해그 이모라고 적혀 있었다. 그 지나치게 성급한 마녀는 3층 아래에 있는 짖는 개만큼이나 성가셨다. 그녀는 아침 7시부터 전화를 걸었다. 이모에게 다시 전화해야 할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무선 전화가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다. 혜진이가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그녀가 나를 찾으면 그는 분명 다시 와서 내 문을 두드릴 것이다. 안녕. 바쁘세요? 이모가 물었다. 그녀의 품위 있는 질문은 그녀의 진짜 생각을 가렸다. 도대체 지금 대답만 하는 게 뭐야? 나도 정중하게 말했다. 점심 먹었어? 내가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건 할 일 없으면 나한테 전화하는 대신 시발 뭐라도 먹어. 당신의 어머니는 어디 계시나요? 나는 그것을 예상했다. 가능한 한 캐주얼한 어조로 나는 혜진에게 한 것과 같은 말을 그녀에게 했다. 그녀는 종교적 은둔을 떠났어요. 후퇴? 무슨 후퇴? 갑자기 나온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녀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그녀는 정확히 어디로 갔나요? 나는 묻지 않았어요. 당신은 묻지 않았어요. 이모가 되뇌었다. 나는 새벽 2시까지 그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어머니가 썼다. 어머니가 외출 중일 때 이모에게 전화했다면 이모는 이모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을 것이다. 주변 소음으로 보아 집에 없다는 것이 분명했을 테니까. 어머니는 진실하게 대답했을까? 내가 한밤중에 지붕문으로 빠져나갔다고, 이모가 나를 쫓아왔지만 찾을 수 없다고? 이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을까? 이모는 뭐라고 말했을까? 바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을까? 차에 타서 더 철저히 찾아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이모에게 전화하기 전에 혜진에게 전화했을까? 언제 집에 온다고 했어요? 이모가 물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엄마의 전화기를 내려다보았다. 혜진이는 회원 옆에 있었다. 이모의 이름이었다. 연락처. 그녀가 잘못된 이름을 눌렀을까? 그럴 수도 있다. 어머니의 눈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밖에 있었다면, 어두운 거리 모퉁이에 있었다면, 올바른 이름보다 잘못된 이름을 찾는 게 더 쉬웠을 것이다. 모든 게 제자리에 딱 들어맞는 듯했다. 만약 어머니가 언니의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젖은 옷을 갈아입고 차를 타고 나를 찾았다면 어젯밤에 어떤 일들은 말이 되는 듯했다. 그녀의 젖은 운동화, 잠옷 주머니에 있는 차 열쇠. 유진아, 뭐해? 질문이 아니라 비난이었다. 그녀의 말은 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해 달라고. 그녀는 새벽부터 전화를 걸어왔고 아마 어머니가 나를 찾았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그녀는 내가 약을 끊었을 때 몰래 빠져나가는 습관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와 어머니는 나에 대한 온갖 정보를 공유했는데 아마도 내가 변기에 변기를 쓸 때 얼마나 많은 화장지를 썼는지까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마침내 나는 대답했다. 물어보지 않았어. 너희들 얘기 안 해? 그녀는 아마 우리가 어젯밤에 싸웠는지 알아내려고 했을 거야. 나는 그녀가 어머니를 붙잡을 수 없다면 아파트로 난입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재빨리 계산했다. 어쩌면 하루, 운이 좋으면 이틀. 내가 일어났을 때 그녀는 집에 없었어. 그럼 그녀가 휴양을 갔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녀는 냉장고에 메모를 남겼어요. 당신의 어머니요. 이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녀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새벽에 조용히 집을 나갔다는 말인가요? 늦게까지 잤으니까 새벽이었는지 늦은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늦게 잤어? 이모가 그 정보에 집중했다. 늦게 잤어? 그녀가 알고 싶어 하는 게 뭐였을까? 엄마가 집을 나간 시간은? 아니면 내가 잠자리에 든 시간은? 나는 조심해야 했다. 이 늙은이는 항상 내가 하는 말에 매달렸다. 나는 방향을 틀었다. 그렇게 호기심이 많다면 왜 나한테 묻는 거야?
그냥 전화하지 왜? 아마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전화했을 거야. 이모는 화가 났을 때 이런 태도를 보였다. 그것은 내가 그녀의 질문에 내 질문으로 대답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대신 제안을 시도했습니다. 그럼 다시 시도해야 할지도 몰라요. 아마 그녀는 듣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방금 했어요. 쉬는 시간이야. 그럼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그녀의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왜 전화를 걸었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그녀와 급히 통화해야 하나요? 급한 일은 아니지만 좀 이상해요. 이모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그녀는 9시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휴양을 하러 갔어요. 이상하죠. 그게 사실일 수 있을까? 만약 어머니가 9시에 약속이 있다면 왜 이모는 아침 7시부터 전화를 걸었을까? 그리고 왜 그녀는 집 전화와 휴대전화를 계속 시도하며 그렇게 열광적으로 전화를 걸었을까?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진부하지만 안전한 대답을 했다. 그럼 그녀가 곧 전화할 거야? 아마도 이 이모는 전화를 끊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무슨 말을 할지 찾으려는 듯 주저했다. 너무 짜증이 나서 전화에 대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 뒤에서 닥터 라고 말했을 때야 그녀는 마지못해 전화를 끊었다. 그녀와 통화할 거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 알았지? 확신하는. 그리고 아직도 약을 먹고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물론이죠. 내가 말하며 서랍바닥에 쑤셔 넣어 둔 약봉지를 꺼내 확인했다. 거기에는 아직 열흘치 분량이 있었다. 이제 또 다른 처방을 받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아니요.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정확히 적정량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최대 3일치 정도 섭취해야 할 것 같아요. 글쎄요. 제 차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제안했습니다. 그럴게요. 그녀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기를 책상 위에 던지고 약봉지를 내던졌다. 어머니와 이모는 약이 내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나를 마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의 중심에 약을 풀어놓았다. 나는 경쟁적으로 수영을 시작했을 때 내가 9살이 된 봄, 서울시립어린이 수영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약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말을 더듬기 시작해서 병원으로 실려가야 했고 온몸에 발진이 생겼고 열이 나서 몸이 뜨거웠습니다. 약을 여러 번 바꾼 후 저는 리모컨을 복용하게 되었고 지금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모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정기적으로 병원으로 실려가지는 않아도 되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리모컨이 제 머리에 금속 고리를 두르고 손과 발에 족쇄를 채우고 나를 길들였습니다. 끔찍한 두통에 몸이 납작해졌고 귀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소리 때문에 조용함을 찾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가끔 기억에 틈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둔해지고 덜 건강해졌습니다. 나는 거의 시체처럼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이모는 부작용이 치명적이지 않다며 그 요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영을 포기하지 않은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